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에로레이크 정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보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출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인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관련된 여러가지 루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루머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라서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루머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2월 7일자로 기사가 뜬 게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CPU가 3월 23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고요. 코어 울트라 7하고 5 제품인 270K 플러스랑 250K 플러스 그 제품의 K랑 KF까지 해서 총 4개의 SKU의 리뷰 엠바고가 3월 23일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어 울트라 9 290K 플러스가 출시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290K 플러스 출시 취소에 대한 기사가 따로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거기서 한번 살펴보고요. 루머 출처는 역시 트위터 발인데 HXL이라고 이분이 조금 출시 초기에 정보를 좀 유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명 유출자라고 하죠. 이게 트위터 닉네임 여기 써있죠. 요거. 그래서 리뷰 엠바고는 다음 달 3월에 해제될 예정이고 이따가 한번 소개 드릴 건데 기존에 올라온 루머 중에 이제 290K 플러스, 270K 플러스, 250K 플러스 그리고 이 모델들의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인 KF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 라인업들도 내장 그래픽 버전이 다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총 6가지 라인업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290K 플러스는 이따가 한번 소개 드릴 건데 출시 취소되었다는 루머가 돌았고요. 나머지 요 2개 플러스 내장 그래픽이 없는 KF 모델까지 해서 리뷰 엠바고가 3월 23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리뷰 엠바고라고 하면은 매체 엠바고가 따로 있고 저희 유튜버들이 다룰 수 있는 리뷰 엠바고 날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날짜가 딱 3월 23일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월 23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2주 이내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요 290K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3월 출시니까 노바레이크가 과연 올해 나올지 그게 초유의 관심사긴 한데 아마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큰 행사에서 먼저 공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CES, 컴퓨텍스 뭐 이런 지금 리플래시를 3월에 냈는데 5월 달에 컴퓨텍스에서 노바레이크를 짠 하고 공개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CES 정도는 돼야지 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보다 좀 더 일찍 2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오늘 영상에 요걸 좀 다루려고 녹화를 시작한 겁니다. 인텔이 데스크톱 CPU 코어 울트라 9 290K 플러스 출시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공식적인 취소 공지를 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언급된 상황은 아니지만 소식통이라고 하면은 내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겠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290K 플러스 출시가 취소됐다고 정보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기사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다루는지는 아시겠죠? 실제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샘플이 배포가 되거나 아니면 배포가 될 예정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290K 플러스를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출시 취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내용을 좀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스펙표를 좀 보면요. 물론 이것도 루머 기반이긴 합니다. 285K, 265K, 245K는 인텔의 공식 홈페이지 정보를 긁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290K 플러스가 원래 피코 8개, 이코어 16개인데 코어 수만 놓고 보면 285K랑 코어 숫자가 똑같아요. 단지 클럭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100클럭 정도 상승했다고 보여지죠. 이 코어는 200클럭 정도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베이스 클럭을 7200클럭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직 7200짜리 메모리가 안 나왔어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출시랑 동시에 7200짜리 메모리가 출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르면은 일단 여의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력 제한 수치도 보면은 285K랑 동일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이제 취소됐다고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아래급인 i7의 270K 플러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0K 플러스는 같은 i7이 265K보다 2코어가 4개가 많습니다. 피코 8개, 2코어 16개.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코어 수는 285K랑 동일합니다. 심지어 290K 플러스랑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클럭을 살펴보면 터보 부스트 맥스가 5.5GHz라고 하고 피코 터보 5.4 클럭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2코어에서 100클럭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클럭 상승이 없지만 2코어가 4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멀티 성능 향상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거의 285K랑 근접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 가능하죠. 근데 이 클럭 상승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핵심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해요. 전력 제한이나 메모리 지원 내역도 290K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기 때문에 결국 290K 플러스랑 270K 플러스를 비교하면은 클럭 차이밖에 없어요. 지원 메모리도 7200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2코어에서 100클럭 정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P코어 올코어 부스트 상에서 200클럭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뭐 TVB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0K 플러스보다 2코어가 100클럭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성능은 270K보다 더 좋을 텐데 일단 차별화가 좀 없죠. 270KS나 285KS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랩터레이크에서 랩터레이크 리플래시로 넘어갈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13900K에서 14900K로
2.5K로 넘어가면서 코어 숫자를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클럭만 늘어났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면요, i7급에서는 13700K에서 14700K로 가면서 2코어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13700K는 피코 8개, 2코어 8개고 14700K는 피코 8개, 2코어 12개입니다. 근데 랩터레이크 리플래시 때는 i7급이 2코어가 12개, i9이 2코어 16개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코어 숫자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700K가 13900K보다 성능이 낮았고요. 결국 13900K를 이길 수 있는 애는 14900K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8코어 16스레드의 최고의 성능을 바라시는 분들은 14900K를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피코 8개, 2코어 16개를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i7으로는 그때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i7으로 피코 8개, 2코어 16개가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285K를 안 가도 290K를 안 가도 i7급의 270K로 피코 8개, 2코어 16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뭐 출시되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코어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는 멀티 작업 성능에 있어서는 클럭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능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클럭 차이는 멀티 성능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270K 플러스와 290K 플러스를 이 스펙으로 확정 짓고 나서 290K 플러스와 270K 플러스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290K 플러스가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클럭만 높아요. 14900K 때는 13900K보다 클럭만 높아진 상황이어도 그때 당시에는 이 14900K가 게이밍 성능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피코의 클럭이 좀 더 높아지면은 게임 성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분이 반영이 됐었단 말입니다. 클럭 상승분은 게임에서는 영향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인텔이 14900K를 13900K에서 클럭을 좀 더 상승시켜서 물론 수율이 개선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 상승된 클럭을 스펙으로 가지고 출시를 했었는데 근데 인텔 CPU가 죽어나가는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에로레이크가 게이밍 성능에서 조져버리면서 AMD한테 게이밍 왕자 자리를 대놓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를 출시를 할 때 그럼 인텔이 어떻게 생각할까? 에로레이크가 출시 초부터 굉장히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265K랑 245K 등의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작업용으로서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업 용도로서는 인텔이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 원투를 노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 인텔 입장에서는 이제 게이밍 쪽에서는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를 인지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은 작업 원툴이다. 그쪽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래시를 이제 출시를 해야 돼.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를 미루고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작업 원툴 성향에서 270K랑 290K를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 이 비싼 값을 주고 290K를 갈 이유가 없어지겠죠. 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290K 플러스는 285K보다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왜냐면 코어 수 똑같고 클럭이 높아졌으니까. 마찬가지로 270K 플러스는 285K보다 가격이 높을 수가 없어요. 285K는 i9이잖아. 가격 상한이 뚜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K 플러스는 285K보다 낮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270K랑 290K 중에 작업 용도로 뭘 살까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270K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최상의 i9급을 샀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클럭이 높아진 효과를 게임에서는 성능 향상치를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290K 플러스가 나와도 지금 에로레이크가 AMD의 X3D의 게임 성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리플래시라는 것 자체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갖고 오긴 어렵기 때문에 아마 X3D를 이기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90K 플러스의 메리트가 굉장히 낮아져서 얘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곰곰이 고민해볼 때 이거 괜히 출시했다 욕만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90K 플러스를 과감하게 취소한 게 아닌가. 물론 공식적인 취소는 아니고요. 출시될 때 290K 플러스는 나오진 않겠죠. 나중에 은근슬쩍 갑자기 뭐 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270KS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290K는 i9 시리즈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코어 숫자나 이런 거를 봤을 때 270K에 가깝다. 인텔이 i7급의 코어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최대한의 코어를 넣어놓지만 않았더라도 290K의 메리트는 있었을 겁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미 265K에서 P코어 8개, 2코어 12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14700K 때 그 스펙이죠. 이미 265K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러면 리플래시를 해야 돼. 그럼 어떤 걸 리플래시를 할까라고 봤을 때 단순하게 클럭만 높여서 나올 거냐? 그러기에는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래시 전통상 2코어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설계 구조상 2코어는 4개씩 몰려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코어에서 4개를 붙이면 16코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0K 플러스가 이렇게 8 플러스 16코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290K 플러스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 다음에 250K 플러스도 한번 볼게요. 보통 i5급의 245K가 P코어 6개, 2코어 8개였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4개의 2코어가 추가가 되면서 250K 플러스로 나오게 됐고 P코어가 6개밖에 안 되지만 2코어가 1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CPU는 작업 원툴인 인텔 포지션에서 265K랑 가까울까요? 245K랑 가까울까요? 작업 성능에서 이 인텔의 2코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코어가 4개가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볼 때 P코어 2개 차이보다 2코어 4개의 차이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K 플러스는 245K보다 265K에 가까울 거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클럭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클럭 차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그것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250K 플러스도 포지션상 265K보다 비싸게 나올 수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에 나올까를 봤을 때 뭐 얘네 MSRP가 있겠죠. 이전에 에로레이크 285K나 265K 혹은 245K의 MSRP랑 뭐 똑같이 맞춰서 나온다라고 치면은요, 지금 265K랑 245K는 출시 이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265K나 245K는 MSRP보다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70K 플러스가 265K랑 동일한 MSRP로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미 가격이 떨어진 265K보단 270K가 좀 더 비싸게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얘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포지션상 얘를 이기면 안 돼요. 얘는 i9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85K의 현재가랑 그 다음에 이 270K의 MSRP가 출시 초에는 조금 비쌉니다. 그 가격 사이에 어딘가에 형성이 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0K도 MSRP가 i7급으로 갈 수가 없어. i5급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5급의 MSRP로 가지고 나올 건데 245K는 거기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250K가 245K보다 더 비쌀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i7 포지션을 넘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라인업상. 그렇다 보니까 이 250K 플러스는 지금 265K의 현재가보다는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해외 소매물에서 잠깐 공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루마니아의 소매업체에서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 루마니아 소매업체인 데이터스팟 기준으로 270K 플러스가 394달러, 그 다음에 250K 플러스가 262달러, KF는 243달러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소매물에서. 그래서 MSRP를 봤을 때 265K가 보시다시피 MSRP가 394달러에서 404달러거든요. 여기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MSRP 금액이랑 맞춰서 나온 걸로 보여지죠. 394달러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245K 같은 경우 MSRP가 309달러인데 오히려 MSRP보다 더 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45K도 262달러고 250K도 262달러로 이렇게 소매물에서 업로드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천장이 있어요. 아무리 높게 나와도 이 270K 같은 경우 280K 현재 가격을 못 넘을 거고, 250K 같은 경우 265K의 현재 가격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 좀 해보죠. MSRP가 동일하다고 치고 394달러로 송금 보낼 때 기준으로 환율 계산을 하고,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349달러는 58만 3천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265K는 48만원, 벌크 기준 46만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MSRP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대충 270K가 58만원에서 보통 거기서 10% 곱하거든요. 그러면은 63만원 정도. 그래서 63만원하고 285K 같은 경우 84만 8천원에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출시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가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게 i7이다 보니까 뭐 비싸봐야 한 70만원? 근데 인텔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CPU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70만원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250K도 요 가격을 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250K가 많이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45K의 MSRP는 309달러예요. 그러면 녹화 날짜 기준으로 45만 7천원이고, 그리고 10% 계산을 하면 딱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245K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30만원 정도인데 250K가 50만원으로 나오면 갭이 좀 크죠. 근데 지금 265K가 50만원이 안 돼. 이거보다 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50K가 265K보다 더 비싸게 나오면 뭐가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매물에서 지금 309달러가 아니라 가격을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에 좀 맞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게 그렇게 따지면 또 신빙성이 좀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262달러를 계산해보죠. 그럼 38만 7천원에서 10%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42만원 정도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245K가 지금 30만원 정도, 그리고 265K가 지금 46만 48만원 정도인데, 245K보다 265K에 좀 더 성능이 가까운 250K가 대략적으로 한 40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금액대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벌크 제품이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270K 플러스가 265K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면은 285K는 가격을 크게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285K급의 성능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270K 플러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65K랑 245K 중간쯤에서 가격대 성능이 잘 나오는 250K가 또 추가적으로 라인업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스펙이랑 가격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면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고, 에로레이크가 처음에 엠바고 해제가 되면서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요런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코어 울트라 200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인텔 공식 스펙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인텔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아요.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14900K가 엠바고 해제됐을 때 제 채널에 올려놨던 순정 성능입니다. 순정 성능을 봤을 때 여기 P코어의 유효 클럭을 보면은, 물론 이게 부하 상태에서 좀 낮게 나오지만 높게 나올 때 보시면은 5.6GHz를 초과해서 5.7GHz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14900K의 공식 스펙을 보면요, 부하 상태에서 P코어 최대 터보 주파수는 5.7GHz가 아니라 5.6GHz라고 나옵니다. 이 14900K 다뤄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5.7GHz까지 터지죠.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6GHz까지
터집니다. 이게 지금 TVB니 뭐 터보 부스트 맥스니 뭐 최대 터보 주파수니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어가 동작하는 클럭은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바이오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찾아왔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터보 레이시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57, 57, 57, 57, 57, 57, 60, 60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코어가 하나만 동작할 때 60배수, 코어가 2개 동작할 때 60배수, 코어가 3개 이상 동작하면 57배수로 동작하라는 겁니다. 메인보드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TVB니 터보 부스트가 몇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있고 이대로 동작합니다. 실제로 코어 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해서 동작시키면은 6000 클럭까지 터져요. 14900K 써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적혀있는 이 5.6GHz라는 스펙이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5.7GHz가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한창 철진한 14900K를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느냐. 14900K는 이때 당시만 해도 공식 클럭보다 더 높은 클럭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공식 스펙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니까 불만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자 285K 공식 스펙을 보겠습니다. 285K 공식 스펙은 TVB 5.7배수, 그 다음에 맥스 터보 5.6배수, 피코어 5.5배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메인보드에서 두 가지 클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85K는 그러면 어떻게 바이오스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285K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코어 1개, 코어 2개일 때 57배수, 그 다음에 코어 3개 이상일 때 54배수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85K예요. 스펙 볼게요. 스펙에서는 피코어가 55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하2를 돌려보면 54배수 이하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54보다 더 높은 클럭을 보려면은 피코어를 2개 이하로 제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5.7까지 올라가요. 5.7은 맞아. 5.7은 맞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285K의 실제 부스트 클럭은 5.5GHz가 아니라 5.4GHz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미 내용들을 다뤘는데 자 285K 같은 경우는 공식 스펙이 57배수, 55배수지만 사실상 54배수고요. 265K 같은 경우 공식 스펙이 55배수, 54배수지만 사실상 52배수입니다. 이 TVB 55배수는 맞아요. 두 개 코어에서 55배수가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245K는 여기 보시면은 TVB나 무슨 터보 부스트 이런 거 없이 5.2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245K는 부스트를 주면은 52배수가 아니라 50배수에서 동작을 하고요. 두 개 코어 이하에서 52배수로 동작합니다. 실질적으로 245K도 TVB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코어 이하로 동작을 시킬 때 52배수로 동작한다. 근데 에로레이크에서는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랩터레이크 때보다 이 TVB의 부스트 클럭을 보기가 어려운 게 랩터레이크 때까지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했기 때문에 두 개 코어 4개 스레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높은 클럭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에로레이크에서는 두 개 코어 2개 스레드 환경에서만 이 부스트 클럭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로레이크에서는 이 부스트 클럭을 구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285K의 클럭은 54배수로 보시면 되고 265K는 52배수, 245K는 50배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랩터레이크 때보다 오히려 클럭이 후퇴했습니다. 클럭이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클럭 정보를 한번 갱신해 봅시다. 54, 52, 50배수야. 그러면 요걸 봐야지. 자, 여기 적혀있는 이 55배수라는 게 구라란 말이에요. 이게 55가 아니라 54배수예요. 그러면 자 290K 플러스, 270K 플러스, 250K 플러스가 여기 적혀있는 스펙이 구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구라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85K가 54배수면은 290K는 몇 클럭이 늘어나요? 200MHz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270K는 올코어 부하 때 5.4GHz가 터지고 두 개 스레드에서 5.5GHz가 터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285K랑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54배수로. 그 다음에 두 개 스레드 상황에서 285가 5.7까지 가지만 270은 5.5까지 간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개 스레드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윈도우에서 게임을 돌릴 때 게임이 아무리 코어를 적게 쓴다 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도 뭐가 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레드 한 개는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스레드 이하에서 동작하는 환경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클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5.5가 구라기 때문에 5.4GHz고 270K 플러스가 만약에 5.4GHz로 나오면 두 개의 클럭은 동일하다. 심지어 이 코어가 오히려 270K 플러스가 클럭이 더 높죠. 그러면 P코어 클럭 똑같고 2코어 클럭이 270이 더 높아. 그러면 285K가 상급입니까? 270K가 상급입니까? 제가 볼 때 270K가 285K보다 상급이라고 봐요. 내부에 내부 구조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단순하게 코어 숫자와 클럭만 놓고 보더라도 270K 플러스가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이 스펙을 준수한다고 하면은 결국 285K보다 270K 플러스가 더 상급인데 근데 얘는 i7으로 나왔기 때문에 i9은 285K보다 가격을 높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P코어 8개, 2코어 16개 정도의 스펙을 원하시는 분은 285K 사는 게 낫겠어요? 270K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럼 270K 사는 게 낫겠지. 그럼 270K가 시장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를 놓고 봤을 때 285K보다는 잘 팔리겠죠. 285K가 270K만큼 싸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노리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285K를 할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270K를 285K급으로 내서 그걸 좀 더 싸게 판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작업용 필요한데 개꿀이네 하면서 살만한 구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5K를 한번 봅시다. 265K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5.4GHz가 구라예요. 5.22GHz입니다. 5.22. 그러면 250K 플러스가 만약에 피코어가 여기 53이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를 준수한다면 그러면 심지어 265K보다 피코어 부스트 클럭이 100클럭이 높은 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함정 카드가 좀 있습니다. 245K를 한번 봐야 돼요. 245K의 5.2GHz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라입니다. 245K의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5.0GHz예요. 5000클럭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5.2GHz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TVB 클럭, 그러니까 2개 스레드 이하에서 5.2GHz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다 적어놓은 요 5.2라는 숫자는 2개 스레드 이하에서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요거 마이너스 200클럭 해서 5.0GHz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50K도 요 위에 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TVB 클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아직 출시 안 됐으니까 2개 스레드 이하에서 5.3GHz가 터진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그거보다 200클럭 낮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250K 플러스의 부스트 클럭은 5.1GHz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245K 5.0, 250K 5.1, 265K 5.2. 이제야 라인업이 딱 맞죠. 그쵸? 뭐 이게 실질적으로 5.3GHz가 올코어 부스트인지 아니면 2개 스레드 이하에서만 터지는 부스트 클럭인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250K 같은 경우 뭐 5.3 아니면 5.1이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250K 플러스의 메리트는 P코어가 아니라 E코어입니다. E코어가 12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 40만원 초반 또는 할인을 매기면 3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CPU가 코어가 무려 18개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K의 CPU 성능은 265K에 좀 더 가까울 거라고 했죠. 그러면 P코어 클럭만 놓고 봤을 때 265K가 P코어가 8개야. 그리고 250K는 P코어가 6개입니다. 그러면 250K가 아무리 클럭이 높든 뭐 하든 간에 265K를 P코어 성능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어가 2개 모자라니까. 근데 이 코어만 놓고 봅시다. 작업에서는 이 코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이 코어가 같은 12개야. 그 상태에서 지금 클럭을 보면은 265K는 4.6GHz고 250K는 4.7GHz예요. 그러니까 이 코어만 놓고 보면 265K보다 250K가 이 코어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코어에서 코어가 2개 모자라서 성능이 좀 떨어져. 그렇지만 이 코어에서 무려 12개 코어에 대해서 클럭이 100클럭 정도씩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또 상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CPU를 40만원 전후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면은 작업 성능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는 CPU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265K의 할인 버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고 나가려고 하는데, 요거는 에이전트 AI로 유명한 마누스라는 건데, 요새 마누스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한테도 광고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써봤는데, 어쨌든 오늘 이거를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 얘가 에이전트 AI다 보니까 이런 거 시키면은 이런 걸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마트에서 몇 명 앉혀놓고 에로레이크 관련된 오버클럭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에로레이크 안 다룬 지가 꽤 돼서 요새 AMD만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오버클럭 했던 정보들을 좀 찾아보려고 이런 걸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들도 찾아보고 제 예전 영상도 한번 쭉 살펴보고 했는데, 일단 에로레이크 특성이 보시다시피 전압 수정이 없이 이 코어가 48배수까지도 들어갔었고요. 거의 공짜 클럭처럼 들어갔었어요. 여러 개 CPU 다뤄봤는데 뭐 수율이 좀 좋은 거는 50배수까지 들어가고 수율이 안 좋은 거는 47만 들어가는 것도 아주 극히 소량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로레이크 CPU들의 이 코어가 어느 정도 48배수는 이때 당시에도 충분히 나올 정도였다. 그 다음에 P코어도 보시면은 245K 같은 경우는 이게 클럭이 이상하게 안 올라가서 애매했고, 265K나 285K 같은 경우도 오버클럭을 했을 때 55배수 내지 56배수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드한 쿨링을 요새는 잘 안 쓰거든요. 극한의 상황으로 뭔가 만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기 때문에 저는 대중성을 좀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쿨링도 3열 순행 쿨러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에로레이크가 수율이 좋은 경우는 P코어는 5.6GHz, 이 코어는 최대 5.0GHz 정도. 물론 쿨링이 좋으시고 수율 뽑게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게 넣으신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때 당시 테스트를 CPU를 한 11개, 13개 뭐 그 정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링배수 D2D NGU 클럭 등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긁어온 게 없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크레딧을 이렇게 계속 잡아먹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는 만큼 크레딧을 쭉쭉 빨아먹어요. 물론 이제 매일 300개씩 크레딧이 갱신된다고 하는데, 얘가 에이전트다 보니까 이렇게 VM 환경에서 지가 막 돌립니다. 여기 제 채널 목록 들어간 거 보이죠? 얘가 막 들어가서 막 여기서 정보 취합하고 뭐 하고 다 돌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보통 이런 AI 툴이 자체 AI 연산 능력을 가진 건 아니고 대부분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아니면 클로드 이런 것들을 API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부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 내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 AI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퍼플렉시티처럼 레그 기반으로 사용하기 편한 그런 A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API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요 마누스 AI는 제가 좀 더 써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요 모델들은 유료 결제가 필요해서 니들이 나한테 광고 요청을 하려면은 저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피드백을 한 상태인데, 일단 라이트 모델만 하더라도 빈번하지 않고 그냥 가끔 한 번씩 가볍게 쓰는 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클로드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추론이나 그런 언어 요런 쪽에 좀 강점이 있죠. 코딩도 잘하고. 실제로 이거 광고 찍으신 분들 다른 영상들 보면 기능도 많이 있던데,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앱도 막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리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최근에 쇼츠가
하나 올라갔을 건데 얘한테 시킨 거예요. 쇼츠 하이라이트 부분 뽑아달라고. 잘하더라고. 챗GPT는 영상을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 하거든요. 챗GPT 유료 쓰거든요. 그래서 챗GPT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직접 영상에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자막을 다운받아서 자막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챗GPT가 자막을 분석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 기반으로 이제 제가 뭐 이거저거 시키고, 요새 제가 챗GPT로 썸네일 많이 만들고 있죠.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밖에 안 써봤는데 지금 와이프랑 같이 이제 제미나이로 넘어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웹서핑이나 검색 기반으로 쓸 때는 퍼플릭시티 무료 버전을 많이 씁니다. 무료여도 레그 기반이라서 퍼플릭시티가 검색 결과가 꽤 괜찮아요. 챗GPT 같은 경우는 가끔 새로운 정보를 갱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학습된 정보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챗GPT도 검색해서 갖고 와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긁어와서 레그 기반의 서비스를 하긴 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프롬프트도 제대로 써야 되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통 최신 하드웨어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저는 퍼플릭시티 무료 버전을 많이 씁니다. 물론 퍼플릭시티 유료도 되어 있는데 그건 제 핸드폰 앱에만 로그인 돼 있어가지고 제 와이프 계정이라, 그래서 브라우저 상에서는 그냥 무료로 써요. 근데 무료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고, 검색 기반으로 쓸 때는 뭐 그렇게 하고요. 빨리 AI 쪽으로 컨텐츠를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요새 하드웨어 쪽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컴퓨터를 안 사다 보니까. 근데 원래 제가 AI 쪽을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AI 쪽에 이런 컨텐츠들 하나둘씩 다뤄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저도 공부 좀 하면서. 마누스 얘가 엄청 오래 돌긴 하거든요. 10몇 분씩 돌더라고. 그래서 잠깐 도는 와중에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이게 오래 돌기 때문에 크레딧을 계속 빨아먹어요. 지금 갱신 크레딧 다 빨아먹고 지금 87 남았네. 초반에 300 크레딧이 있었을 건데 벌써 213 정도 썼네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초반에 가입했을 때 받은 1000 크레딧 요거. 그래서 후기를 들어보면 이런 에이전트 AI가 한 두세 개 되는데 걔네가 전부 다 크레딧을 빨아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엄청 빨아먹는데요. 이게 무제한 요금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유료 버전도 보시다시피 무제한이 아니라 크레딧을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리플래시 크레딧은 라이트만 쓸 수가 있고, 좀 더 고성능의 맥스 버전을 쓰려면은 요런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월 4,000개밖에 안 준대죠. 이 제일 비싼 걸로 하면은 월 4만 크레딧. 이 4만 크레딧도 금방 쓸 것 같은데. 참고로 요거는 7일 동안 무료고 그 이후로 6만 원씩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시작하게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보통 요런 거 생각 없이 눌렀다가 환불해주는 옵션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 돌아갔네. 야, 지금 몇 개나 빨아먹은 거야? 300개에서 한 400개? 400개 정도 빨아먹었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몇 클럭이라고는 안 써있네. 파일을 열어볼까? 캐시 배수가 3.8에서 4.0, 고수율 같은 경우 4.2라고 하죠. 에로레이크입니다. D2D NGU 클럭을 안 긁고 왔네. 영상 내용을 제가 최근에 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D2D 클럭은 베이스가 2.1GHz예요. 그게 오버클럭 했을 때 최대 3.4GHz까지 들어갔던 걸로 제가 테스트했었고, NGU는 그냥 퍼플릭시티한테 물어봤습니다. 순정 클럭이 지금 궁금해서. 에로레이크에서는 D2D 클럭이 2.1GHz였고 아마 오버클럭 했을 때 최대 3.4 정도까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NGU 클럭 같은 경우 2.6이었나? 이것도 한 30에서 34배수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캐시 배수는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수율에 따라서 최대 4.2까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레이크가 이 정도기 때문에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로 가게 되면 수율은 개선이 됐을 거예요. 이전에 랩터레이크 때도 랩터레이크랑 랩터레이크 리플래시가 수율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에로레이크보다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수율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율은 개선이 됐겠지만, 이런 에로레이크의 기존의 이런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율이 좋아졌다는 거는 정규 분포로 봤을 때 좀 더 고클럭에 가깝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랩터레이크 때랑 비슷하게 에로레이크나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나 결국 뼈대는 같은 거예요. 같은 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는 수율이 얼마나 개선됐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출시되면은 제가 관련 특성들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출시가 되면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룬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에로레이크 정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보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출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팩트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에로레이크를 많이 만져본 입장에서 저런 루머를 볼 때 제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